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합격을 해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이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면접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 우리나라 군을 짊어질 그러한 미래의 인재가 될, 특히 우리 육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장교가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군 산업을 졸업해서 이 장교가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제 짊어지고 나갈 그 리더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하고는 전혀 생소한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도 안 했어.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얘기하는 이제 국가관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게 국가관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쪽부터 여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으로 칭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학생.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생각나는 게, 여기서 답도 없고, 정답도 없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면 돼. 대신 목소리 크게.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 어떤 나라?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나라. 그렇지. 시련을 이겨낸 그러한 나라다. 그쵸? 또, 그럼 우리 4번 학생. 우리나라 어떤 나라? 우리나라는 일본 학생이 많은 것처럼 많은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많은 역경을 이겨낸 나라. 또 우리 2번 학생, 우리나라 어떤 나라? 홍익인간 이념을 기반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래. 이제 많이 이게 좀 정리된 용어들이 나서 홍익인간, 자유민주주의 체 시스템까지. 그래, 맞아. 다 맞는 얘기야. 또 3번 학생, 우리나라 어떤 나라? 네, 저도 자유가 보장되는 멋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 학생은?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기술력이랑 문사력이 높아서 멋집니다. 응? 다시 한 번. 사람이 별로 있지도 않은데 기술력도 좋고 문사력도 좋아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멋진 나라. 기술력도 높고, 흔히 이야기하는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 나라. 그쵸?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부러워하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 그 이유는 뭐야? 우리나라가, 그만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뭔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다 맞아. 그러면 이러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하나로 표현을 하면 국가관이 되는 거야. 국가관.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전후반 각지에서 보병장교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경력을 다 했어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지휘관도 했고 또 참모도 했고 이하 대대에서부터 육군본부, 국방부까지 다 근무를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관학교 입학을 하면 몇 기? 84기 사관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몇 기? 41기.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죠. 옛날에 여러분들과 살아온 세대가 다르지만,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야? 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교를 임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한다는 거. 그건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다시피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안보관, 이렇게 쭉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이 국가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나눠놨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는지 건국,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성장과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더 우수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우리나라 통일이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떻게? 목소리는 크고 자신이 넘치게, 그리고 자기가 대화하고자 하는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야? 면접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점수를 줘서 합격을 시킬지 불합격시킬지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무섭거나 좀 다가가기 좀 어렵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뽑아주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면접관은 나를 합격시켜 주려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 실제로 그렇고, 또 내가 면접관 역할을 많이 해봤거든.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보면 거기에서 자신감 넘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뽑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만 하면 거기 있는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은 당연히 어디 있어? 당연히 여러분 손 안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국가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아까 홍익인간 이야기를 했는데,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야? 3번 학생. 홍익인간. 우리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이제 요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겠지만, 홍익이라는 거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어느 나라,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 그 최초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왔다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길 가다가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도와주잖아. 외국의 어떤 나라는 옆에서 누가 쓰러져 막 죽어 나가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누가 뭐 떨어뜨리면 찾아서 갖다 주고, 그죠? 어떤 어려움에 닥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길을 못 찾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그걸 또 악착같이 막 손잡고 여기라고 막 가르쳐주고 하잖아. 그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DNA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가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최초, 우리나라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던 그런 DNA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전 이야기, 뭐 홍익인간 이야기부터 얘기를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잘 정리를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상 1분 이내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면접을 가게 되면 이틀 하죠. 이틀. 그 중에 하루는 뭐를 해? 체력 측정하고 다음날에 있을 면접 준비하고, 2일차에는 A조, B조 나눠서 반씩 나눠서 A조가 면접할 때 B조는
신체 검사하고. 그렇게 하죠. 오전, 오후. 자, 그러면 통상 하루에 한 6, 70명 정도가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전, 오후로 나누면 한 개 조가 몇 명에 30명, 또는 35명,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오전에 9시부터 계산했을 때, 10시, 11시, 12시, 3시간 동안 한다고 해도 10분간 휴식시간 빼면은 150시간에, 15시간에 여러분들 30여 명을 다 면접하고 테스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한 사람당 질문을 해서 물어봐서 답을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사람당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5분 내외. 그 5분 내외 그 주어진 시간에 질문을 한 서너 개는 하거든. 그러니까 개인별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 때 1분 이내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홍익인간의 고조선, 고구려, 뭐 백제, 신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기본적으로 다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4번 학생? 배웠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오랫동안 옛날 그 지난 얘기를 가지고 하려면 이제 그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근세로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 할 얘기가 많아져요.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에 올 때까지 그 이겨냈던 그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삼국통일, 발해, 고려 다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조선. 그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그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일이 뭐가 있어? 한글 창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우수한 문자 체계. 그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언어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밝혀진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 언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떠한 원리로 만들었고 이것을 왜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널리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언어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한글을 가지고 가서 배우고 있다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왜 자랑스러운지. 그쵸?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다라고 한두 가지의 사례를 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또는 이렇게 다음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빼앗았을 때 그 일본의 그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의 그런 정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우다 지면 그냥 탁 포기하고 그 순간부터는 복종 모드로 들어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우리의 것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러한 발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제시대 때 어떠한 노력이 있었느냐? 일단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다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기에 이제 무장투쟁 활동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평화적인 그 방법으로 일본에게 대항했던 3.1운동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게 있어요. 왜? 평화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런 독립운동할 때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본 학생 일제 시대에 가장 혹시 본인이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는 무장투쟁에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무단승리했어. 대표적인, 어린 나이 그리고 이렇게 저희랑 지금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불가능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3.1운동 때 뭐 이제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분은 이제 3.1운동이고, 그 전에 이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일본군 정규군과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것들이 청산리 전투라든지, 그렇죠. 봉오동 전투라든지, 그렇죠. 봉오동 전투에 또 영웅으로 된 분이 누구야?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그 유해를 모시고 왔잖아.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왔어요. 나도 이제 거기 가서 봤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개인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영광이 돌아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부귀공명을 누리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적과 싸워 이기라고 나라에서 뭐 해준 것도 없어. 모든 걸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의식주 해결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거나 또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다 뒤로 돌려놓고 자기는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친 거지. 그쵸? 예.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더더군다나 또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의 어떤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약 80% 이상의 존경하는 분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린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이순신 장군도 개인의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왜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거를 싸워서 이길 때 누구를 생각했어?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있는 곳에서 백성들이 있으면 유인해 내서 바다 위에서 싸워서 적이 우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전, 전술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오늘이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의 그런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리더로서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국가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을 때는 한반도가 그 해양을 통해서 대륙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지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전부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불리한 여건도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있는 나라가 로마죠. 옛날 로마. 그래서 로마가 한때 번성했을 땐 전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약 2000년 동안 지중해 일대를 다 제패를 했잖아.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강성했을 때는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을 다 이제 지배를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전 세계 4대 강국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몰려있죠. 그쵸? 4대 강국 여기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까지 이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점, 그것이 국가관이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서로 이제 대화를 해요. 자, 우리 2번 학생. 광복과 분단의 시작. 이게 대한민국 건국에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그쵸? 이 당시 사회상이 어땠겠어?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그쵸? 그러면서 그동안 일본에게 계속 어떤 지배를 받았어? 강압적인.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독립됐고, 이제부터 우리 자유로운 우리나라를 새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이 38도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면서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제 체제가 다른 이쪽 남쪽은 무슨 체제?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네, 그렇게 됐죠. 자, 그때 이제 우리 한번 학생이 이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부를 건국해야 되잖아. 우리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쵸?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제 이 질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가? 정부 건국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자세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남쪽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북쪽에는 북한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야. 유엔에서 한반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38선에서 소련이 이제 그거를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됐어. 언제? 1948년 몇 월 며칠? 8월 15일. 그쵸? 그날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 그래서 그 날이 된 거야. 그래서 유엔에서 사실은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못했어. 왜? 소련이 반대하고 방해를 해서. 그래서 38선 북쪽까지 다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수립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니까 38선 밑으로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여러분들 그 과정을 정확히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때 유엔이 이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대한민국. 그쵸?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북한은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로 돼 있어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도서는 이제 섬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 받아들이잖아. 원래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해서 다 수립이 되려고 하다가 못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그냥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만 좋아해가지고 남쪽에서는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만든 게 아니다. 어? 하나의 통일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방해를 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만든 게 이 남쪽 우리 지금의 남한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뭐야? 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5번 학생. 북한.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못 받았어. 북한은 국가가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계속 자기들은 국가라고 이제 퍽퍽 우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유엔으로부터 그런 걸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라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총선거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정통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국가든 또는 뭐 개인의 가정이든 이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과 우리를 비교를 하면서 이런 정통성 부분을 비교를 하면 어디가 그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받은 제대로 된 나라냐? 어디라고 생각해? 4번 학생. 대한민국.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왜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 3번 학생. 이거 한번 봐봐. 예. 뭐라고 써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통성에 이제 뭐 어떤 종류가 있어? 네 가지가 있죠? 네. 한번 크게 읽어봐. 역사적 정통성. 그래, 역사적 정통성 또. 정치적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 또. 국제적 정통성. 국제적인 정통성 또. 문화적 정통성. 문화적 정통성. 좋아. 자, 그러면 이번 학생 여기에 역사적 정통성 뭐라고 써 있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쵸?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의 군주제인 조선이나 뭐 고려나 이런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그러한 공화국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공화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국가다. 근데 북한은 지금 자기들 말로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써 있어요. 공화국. 그런데 말로는 공화국인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공화국이 아니죠. 그거는 뭐야? 공화국이라는 용어만 자기들이 딴 게 다 쓴 거야. 실제로는 공화국이 아닌데. 옛날 뭐 조선시대 그런 왕조 시대보다 더한 독재지. 그쵸?